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역사 안성자 우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종교개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험생활 만만치 않게 힘드시죠? 예, 저도 언제가 제 심리적으로 제일 힘들었냐? 삼수 시작했던 때 같아. 예, 열심히 하고 재수를 실패했는데 친구들은 막 군대도 가고 뭐 연애도 하고 이러는데 너무나 제가 좀 뒤처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금도 연락을 드리고 제 은사님으로 계시는 저 김진희 선생님한테, 그때만 해도 여러분 핸드폰 이런 게 일반한테 없을 때입니다. 1990년대 말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기보다 이전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 삐삐라는 게 있었습니다. 삐삐의 그 음성사서함에 그냥 막 선생님한테 그냥 제가 푸념을 그냥 드러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고 이렇게 됐고 뭐 잘 살지도 모르겠고 제 마음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푸념 섞이게 그냥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진짜로 뭔가, 저는 늘 학생들을 대할 때 그 생각했거든요. 야, 너 선생으로서 좀 그렇게 좀 약간 멋있냐?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은사님은 정말로 멋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삼수가 결정되고 힘들어 한다라는 제자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성원아, 힘들어하지 마. 이랬으면 제가 사실 지금도 그걸 기억을 못 할 텐데, 성원아, 나침반이 왜 흔들리는지 아니? 나침반은 자세히 보면 한없이 흔들리고 있어. 그렇지만 그 나침반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한 방향을 위해서 그런 것이란다. 지금 너의 흔들림, 지금 너의 그 혼란함, 그것은 아마 앞으로 네가 만들어갈 인생의 그 무엇을 위한 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다. 흔들리면 흔들리게 그냥 두렴. 아마 그것은 분명히 너의 방향으로 찾아가고 있을 테니.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정말 멋있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힘드시죠? 정말로 왜 나는 되는 게 이렇게 없나? 왜 이 코로나 시국에 나의 삶은 이렇게 힘들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럴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이렇게 될 텐데요. 여러분 분명히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봤을 때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방향하고자 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의 목적이 확실하다면 조금 빠르던 늦던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그 방향을 위해서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전에 유성환처럼요. 자, 이제 종교개혁 들어갑니다. 자, 종교개혁하면 바로 루터와 칼뱅 있고요. 영국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특히 베스트 팔렌조약, 이거 학생들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바로 이 파트죠. 보면 이 영국의 종교개혁이 사실 단독 문제로 안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요거 나올 때마다 선지로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너무나 중요하고요. 뭐 루터와 칼뱅을 빼놓고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얘기하겠습니까? 특히 이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종교전쟁이고, 종교전쟁은 생각보다 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루터가 나오고 제가 볼 땐 2021년도에 이쪽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최근 특히 지난 수능이 워낙에 좀 각국사 파트, 인도사 파트에 좀 집중되면서 조금 소외받았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한 2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이 파트가 제가 볼 땐 다시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꽤 있습니다. 꼭 올해 여러분 눈여겨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내용들, 루터, 칼뱅, 영국의 종교개혁, 가톨릭의 대응, 그 다음에 종교전쟁,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강의 말미에 요거 크리스트교 총정리, 지금까지 배웠었던 뭐 밀라노 칙령, 니케아 공의회, 카노사의 구력, 아비뇽 유수 있잖아요. 그것들 여러분 제가 아마 쭉 오시면서 아시겠지만 진짜로 여러 번 반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나 이거 외워야지 밑줄 긋고 막 형광 피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요, 제가 계속 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오시면 몇 개월이면 이거 다 그냥 가요. 그냥 습득되듯이 돼버려. 이거 여러 번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내려놓으시고 지난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 배웠습니다. 자, 신중심의 중세의 방향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해방과 인간의 재생을 말하는 르네상스가 있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순수 미술 분야였었고요. 뭐 단테라든가 페트라르카라든가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 누구?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 정도 한번 살짝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대표적인 인물 또 누가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든가,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 있고요. 미켈란젤로의 바로 피에타라든가, 다비드상, 그다음에 천지 창조 그림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도 있었고요. 뭐 비너스의 탄생 같은 보티첼리 작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이 지중해 무역이 대서양 무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좀 쇠퇴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것은 15에서 16세기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에라스무스가 있었고요. 그가 바로 우신 예찬,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 당시에 잘못되어 있었던 사회성과 교회의 비판과 위선을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었고요. 대표적인 그런 뭐 작품물로는 특히 이제 이 북유럽 쪽에서 나타났었던 브리헐이라든가 반 에이크 형제 유아기법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문학이 등장했었는데요. 에스파냐에는 세르반테스 있었고요. 돈키호테. 그다음에 영국에는 영어로서 문학 작품이 나오게 된 셰익스피어 있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리어왕, 맥베드, 오셀로와 같은 작품들이 있었다. 끝이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종교개혁 들어갑니다. 자,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여러분 이거 같아요. 뭐니 해도 교황권이 떨어졌다라는 거야. 중세 때 파문을 당했다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너 더 이상 신자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거의 사형보다 더 했어요. 사람이 와서 그냥 죽여도 죄가 안 됐고요. 그리고 그의 재산은 그냥 거의 몰수되어 버렸었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모든 사회 구성이 신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막강했던 교황 권력, 교회 권력이 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권이 떨어지고요. 성직자의 타락상이 그 전에도 분명히 부분적으로는 타락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힘이 떨어지자 오히려 그거에 대한 비판들이 많아졌고요. 상대적으로 왕권이 세지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또 르네상스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인물이 있었었고요. 그도 역시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트를 볼 때마다 잠시 뒤에 누가 나오냐면 루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클리프에 비해서 루터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성공했고 위클리프는 그냥 선구자로 끝났다, 그냥 실패한 인물로 끝났다라고 하는데 웃기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클리프가 뭐 종교적으로 혹은 그 학문적으로 부족했다가 아니라 시대 상황이 조금 안 맞았을 뿐인 것이고, 위클리프는 그 시대에 맞게 자신이 그 일을 그냥 했을 뿐인 것이에요. 루터가 성공했던 이유 쉽게 말씀드려요. 인쇄술이 발달됐기 때문이에요. 그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이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뭐 했을까요? 평생 농사짓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뛰어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익을 준 사람들이 있죠. 그건 엄청나게 부를 가져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100%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때쯤 시대에 맞게 태어나서 그렇게 됐던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다가 뭐 20년, 30년 뒤에 어마어마한 성공을 얻었다 하더라도 혼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바로 시대에 맞게 그것을 적응한, 물론 최소한의 그 시대에 맞게 노력하는 측면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했던 이유는 그 시대 상황에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나 혼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 같은 인물들이 당시의 교회상을 먼저 비판했었으나 우리 기억하시죠? 1414년부터 18년까지 콘스탄트 공유에 의해서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0여 년의 시간들이 조금 더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1515년에 성 베드로 성당,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진짜 럭셔리예요. 진짜 럭셔리. 이 성당을 짓는 데 걸린 기간이 120년이었고요. 교황 레오 10세는 이 비용이 정말로 많이 들어요. 딱 가서 보면 알아. 이거 돈 진짜 많이 들었겠구나. 느낌이 와요. 면 벌브 판매. 과거에는 면 죄부라고 했는데 지금 교과서 용어가 다 면 벌브로 바뀌었습니다. 면 벌브를 판매하면서 건축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자체가 종교적 교리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너 돈 내면 너 벌 안 받아. 이거 아닙니까? 네 벌이 사해줘. 이게 사실 종교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안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럭셔리하지 않아요? 이 길이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근 200m 가까이 돼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높이가 정말 높아.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500년 전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진짜 그 생각이 절로 들어요. 보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맨 뒤에, 성당 맨 뒤에서 실내 길입니다. 맨 앞까지 186m예요.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냥 제 핸드폰 사진으로.
그리고 여기 민망하게 한 사람이 있네요. 진짜 제가 갔던 거 살짝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 앞에서도 뭐 해드렸습니까? 전국의 완제들 완수박 수능 화이팅 외쳐드렸습니다. 여러분 수능 대박 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나 진짜 이런 거 하기 너무 힘들어. 딱 끝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시고 1학년 되시고 2학년 되시고 하면 이런 데 가서 제가 가서 화이팅 외쳤던 걸 저는 그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 완제들도 같이 가서 완쌤 저도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요새는 워낙 우리가 SNS 같은 게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요. 또 이게 소통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또 제가 그거 같이 소개해 드리고 이게 계속 상승 효과가 나면 이 세계사 공부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좀 하루속히 좀 이게 빨리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 되시면 저와 같은 장소 타즈마할도 가시고요, 성 베드로 성당도 가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장소에 가셔서 같이 이러한 우리 완수박 이벤트를 같이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면벌부 판매가 진행되었었고요. 이것은 신학자들 눈에서 봤을 땐 누가 봐도 잘못된 교리였었죠.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마틴 루터가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 마틴 루터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그 누구보다 용감했어요. 당시에 교회 권력이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성직자였었던 이 마틴 루터가 교회 권력에 반기를 든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내적 양심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당시 교황 레오 14가 면벌부를 판매하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어요. 이러한 행위 자체가 95개로 내가 당신이 잘못된 걸 비판해 볼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반박문을 내걸고요. 그거는 얘기합니다. 성서, 오직 우리의 기준은 성서, 성경이어야 된다고요. 성서 중심주의로 인해서 당시에 교황의 그런 잘못되어 있던 모습과 당시의 교회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아마 거의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에 놓였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작생공의 도움으로 들어가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트교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전에도 한번 해드렸는데요. 크리스트교가 1054년도에 나뉘게 되었었죠. 로마 가톨릭과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로 나뉘게 되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1054년도에 나뉘었고요. 이 그리스 정교를 다른 말로 동방 정교라고도 불린다라고 했었죠. 이 로마 가톨릭은 또 여기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흔히 나뉘는 게 구교고요, 신교예요. 여기서 구교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인 거고요. 신교가 바로 루터와 칼뱅의 그런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신교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프로테스탄트라든가 이렇게 불리는 퓨리턴 이렇게도 불리던 인물이 바로 신교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로 따지자면 신교는 교회, 그 다음에 구교는 성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요 패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루터가 이러한 교회를 저항하자 당연히 루터 죽인다고 난리 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피신해요. 이 작생공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동의해주는 그런 귀족에게 자신을 의탁하고요. 이때 피신에 들어가서 했던 게 그 유명한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히브리어 아니면 라틴어였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직자도 그 문법이나 이것을 이어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었는데 일반민들은요. 여러분 중세 때 살잖아요. 그냥 교회 성경책도 없어요. 그거 엄청나게 비싼 거야. 그냥 성직자가 너 그러면 돼. 이렇게 살아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것이죠. 면벌부 판매 같은 것들이. 그렇게 되자 그는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했었고 이때 만약에 활판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이었으면 그가 성공하지 못했겠지. 그런데 활판 인쇄술은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돼 있었고 이 만들어지자마자 이 독일어 성서가요. 유럽 전역에 그냥 쫙 퍼져. 단기간에 쫙 퍼지게 되면서 맞잖아. 이거 루터 말이 맞네! 라고 하는 그런 여론으로 인해서 이 신교가 루터파가 등장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95개조 반박문 한번 보자고요. 제 6조. 교황은 신의 용서를 확정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제 20조.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제 36조. 진실로 회개한 그리스도 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황 아니어도 돼. 그리고 실제로 교황이 면한다라는 벌을 면해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께서 내린 게 아니라 교황이 내리는 벌에 불과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그래서 어쨌든 이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하면서 좁아졌고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요, 가장 위대한, 독일어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루터를 뽑습니다. 왜? 바로 이
그리고 나서 뭐 괴테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점점 독일어를 발전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점이 루터였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 로마 가톨릭과 죄송해요. 로마 가톨릭, 즉 교황 세력과 루터를 동의해주는 세력 간의 다툼이 있었겠죠. 우린 보통 요 다툼을 슈말칼텐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과서에는 없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필기에 안 넣어놨어요. 그냥 여러분 상식선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싸워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555년, 요 연도는 여러분 잘 나왔습니다. 1555년, 155년. 그러니까 1517년에 95개조 방반문을 내세우거든요. 그로부터 약 한 40여 년 조금 안 되는 시간에 루터파가 독일 지역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뭐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몇 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즉 루터파가 인정된 거야. 좋아, 너네도 이제 인정해 줄게.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란 개개인이 나 루터파 믿을래, 나 로마 가톨릭 믿을래가 아니라 제후와 도시 단위의 약간 집단적인 종교 자유예요. 뭐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아마 이거 자체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게 과거 임용고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구분해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루터파가 인정됐던 게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신교를 얘기할 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잔 칼뱅이 되겠습니다. 이 칼뱅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가 스위스를 가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와 칼뱅의 가장 공통점은요, 성서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서를 한번 따져보자.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 보자. 그러면서 그가 책을 씁니다. 크리스트교 강요. 요거 중요하죠. 한국에 나와 있는 책으로는 보통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데, 보통 기독교라 하면 여기서 이 칼뱅은 우리 흔히 신교, 개신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란 말은 크리스트교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교과서적인 용어로는 맞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거기 안에 로마 가톨릭도 있고 이제 그 개신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서 용어는 그래서 기독교 강요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크리스트교 강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선 예정설. 이 예정설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나의 구원은 이미 예정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젊었을 때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나는 어차피 예정돼 있으니까 그냥 나 이제 나 천국 가겠네. 난 예정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칼뱅이 얘기했던 교리랑 맞지 않습니다. 칼뱅이 이걸 얘기했던 건 맥락적으로 이해해야지. 시대적 맥락을 이해해야지. 시대적 맥락이 뭐예요? 면벌부가 있어야지 벌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예정설이 나온 거예요. 너 이거 돈 안 내고도 이미 네 신은 이미 너의 구원은 예정돼 있어. 그러니까 굳이 그런 행위 안 해도 돼. 예정설인 거지. 나 막 살다가 나 그 천국 가겠네. 그 예정설은 아닌 겁니다. 시대적 맥락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직업 소명서. 이것 때문에 칼뱅파가 더 많이 성장하죠. 특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윤 추구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불경하게 여겨졌었어요. 그런데 칼뱅은 얘기합니다. 야, 장사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장사할 수 있고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면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문제야? 돈 많이 버는 거? 오히려 그것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서 이윤 추구를 정당하게 되고요. 이게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는 상인들한테 아주 열광적인 호응을 얻어요. 그래? 야, 그럼 이제 나 괜찮겠네. 나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게. 라고 하게 되면서 상인 집단에서 칼뱅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자, 이게 바로 예정설이죠. 일찍이 신께서는 당신의 영원불변한 섭리를 통해 구제해 주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 이미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너 면벌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칼뱅이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칼뱅파가 이제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바로 이 칼뱅파를 부르는 지역마다 용어가 좀 다르거든요. 영국, 여기서 말하는 영국은 잉글랜드의 영국입니다. 잉글랜드 영국에선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예요. 그러니까 그 영국 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잉글랜드고 여기 위에 스코틀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코틀랜드에선 장로파. 이따가 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덜란드에선 고이센, 프랑스에선 위그노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위그노죠. 위그노. 프랑스의 상인 집단이라든가 그런 집단에서 위그노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프랑스는 구교예요. 로마 가톨릭이 훨씬 더 세가 셉니다.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있었던 신교파, 즉 칼뱅파들이 위그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상으로 보셔야죠. 자, 볼게요.
자, 그는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스위스에서 종교개혁했다고 그랬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했습니다. 요 칼뱅파를 믿는 프랑스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그노, 위그노. 자, 칼뱅파를 믿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고이센. 그다음에 요 잉글랜드 사람들은 청교도. 그다음에 더 위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장로파. 이렇게 불린다고요. 이들은 다 누구다? 바로 칼뱅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뱅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루터파는 이렇게 있지. 보통 이제 독일이라든가 지금의 덴마크, 그다음에 노르웨이 요 일대가 바로 이제 루터파. 루터파는 요쪽. 그렇죠? 칼뱅파는 요쪽이 주로 더 많았었다라는 거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할리 8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딱 봐도 이 아주 체구가 건장해 보이죠? 헨리 8세는 이제 헨리 7세의 차남인데 어쨌든 왕이 됐어요. 이게 되게 좀 재밌는 인물이죠. 결혼을 6번이나 합니다. 근데 결혼 6번 하는 건 뭐 왕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중에서 2명을 처형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 전직 아내죠. 전 아내 2명을 처형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참 좀 역사상 참 아이러니한 인물이 바로 이 헨리 8세고 뭐 여러분이 아시는 이게 뭐 여러 그 역사 드라마 같은데 역사 영화 같은데 많이 이 그 주인공처럼 나오는 인물이 헨리 8세죠. 뭐 천일의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헨리 8세인데 헨리 8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헨리 8세 이혼 문제가 있다. 요건 여러분 외우실 건 아닙니다. 외우실 건 아니지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헨리 8세가 있어요. 헨리 8세 있습니다. 원래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은요, 캐서린이었습니다. 둘은 뭐 아주 초기에 사랑을 했었다라고 하죠.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니 그가 누굽니까? 메리 1세입니다. 그 이후로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헨리 8세가 다시 눈에 들어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한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인물 앤 볼린. 볼린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인물이 되겠죠. 이 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니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근데 사실은 이 엘리자베스 1세도 뭐 개인적인 문제가 살짝 있었던 것도 같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아들을 낳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첫째가 딸을 낳고 다시 임신을 했는데 또 뭐 그게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어쨌든 좀 뭐 다른 남자랑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합니다. 그래갖고 그가 뭐 근친 상간에 뭐 이런 걸 했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앤 볼린이 처형돼요. 처형해요. 원래는 화형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불에 태워 고통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제가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뭐 몸에 살아있을 때 타 죽으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그랬대요. 원래는 화형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너에겐 내가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참수로 죽인다. 참수 이렇게 목을 잘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앤 볼린을 위해서 프랑스로부터 이게 목을 잘 자르는 기술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목을 잘라 죽여요. 자신의 전 부인을 어쨌든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앤 볼린의 시녀 출신이었었던 이 제인 시머,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야. 그냥 이야기구나라고 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제인 시머라는 인물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 꿈에 그리던 이 헨리 8세 입장에서 꿈에 그리던 아들이 태어나요. 그가 누구냐? 에드워드 6세입니다. 에드워드 6세예요. 그래서 이제는 왕위가 안정되었다라고 하고 나서 헨리 8세가 죽습니다. 헨리 8세가 죽고 나서는 뭐 여기서 선생님 부인이 6명이었잖아요. 그러면 다 써드릴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대략의 주요 인물들이 이랬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에드워드 6세도 좀 안타까운 게 제인 시머가 에드워드 6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죽고 나서 그 역시 왕이 되지만 얼마 못해요. 한 6년밖에 못해요. 그리고 나선 엄마가 다른 자신의 이복 누이죠. 이복 누이 메리 1세가 왕이 됩니다. 그 유명한 이 신교도들, 청교도들 많이 탄압했다고 해서 뭐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메리를 이제 뭐 피의 메리 뭐 이렇게도 불리죠. 5년밖에 못하고 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 처형해 보세요. 자신의 친아빠, 친엄마죠. 그런데 아빠가 엄마를 처형해서 죽였던 엘리자베스 1세. 그러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었겠냐고요. 그가 왕이 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핵심은 캐서린에서 앤 볼린으로 넘어갈 때 앤 볼린이 얘기하거든요. 나는 그냥 사생아로 이렇게 하기 싫다. 나 정식 부인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혼하는 거 이거 좀 쉽지 않은데 그냥 뭐 아예 나면 안 될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캐서린한테 이혼을 요구하는데 교황이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황한테 요구하는데 교황이 들어주겠어요? 웃기지 마. 싫어. 라고 해요. 안 돼. 난 불화할 거야. 라고 하죠. 그래? 그러면 난 이제 교황 안 믿을래? 라고 선언을 해버려. 즉히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이혼 문제가 이 시발이 되면서 바로 수장령. 앞으로 영국 교회의 수장은 나야. 라고 하면서 영국 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사실은 이 목적은 이혼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로 당시에 영국 내에서 있었던 어마어마한 수도원, 교회의 재산을 노렸던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해산되었었고요. 수도원이 갖고 있었던, 교회 갖고 있었던 토지와 재산은 다 왕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실 뭐 왕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엄청나게 챙겨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엘리자베스 1세가 등장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요. 6개국을 아주 능숙하게 구사했던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에드워드 6세도 있었고 메리 1세 이런 건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됐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을 만들게 돼요. 이 통일령을 반포하게 되면서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장법의 조금 더 발전된 형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국 국교회는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이제 교리 정할게. 의식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도 있고 신교도 있잖아요. 이것을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취해가지고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 국교예요. 그러니까 의식, 형식은 가톨릭의 의식을 갖고 오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교리는 신교의 교리를 갖고 와요. 이게 하이브리드야. 진정한 하이브리드지.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약간 이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영국 국교회고요. 영국 국교회 옆에다 하나 써놓으실래요? 성공회라고. 선생님 그러면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 네, 그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성공회대학교? 맞습니다. 영국 국교회예요. 예, 그런 겁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갖고 있는 요 용어들이죠. 헨리 8세의 수장령,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령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1강 때 보면 저 좀 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최근에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좀 안 좋다고 그래갖고 살을 지금 한 3-4kg 뺐거든요. 확실히 좋은 게 혁대가, 이 허리띠가 되게 넉넉해지고 좀 약간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진짜 덜 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겨울방학 돌아오죠. 정말로 제가 예전에 진짜 몸 좀 좋았거든요. 시스팩도 좀 있고. 진짜 헬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헬스 진짜 열심히. 여러분도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수능 끝나면 우리 진짜 헬스 열심히 합시다. 헬스 열심히 해서 딱 알통도 한번 키우고 우리 진짜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헬스 하면요. 뭐 나올까요? L통 나오겠죠. 그렇죠? 헬스 하면 L통 나옵니다. 여러분 얘가 다 빌드업 한 거예요. 뭐라고요? 헬스 하면 L통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유치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수장령이 헨리 8세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1세인지 모른다니까? 우리 한마디 하자고. 헬스 하면 뭐 나올까요? 헬스 하면 L통 나오겠죠? 그렇죠. 헨리 8세는 수장령,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헬수하면 L통 나옵니다. 헬수하면 L통 나옵니다. 그거 하나 봐주시고 하나만 더. 연도가 중요한데요. 요 연도로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 1534년. 통일령. 사실은 수장령보다는 통일령을 먼저 물어보는데 엘리자베스 1세 아닙니까? 1세. 그럼 뭔가 이 10을 만들어야 될 것 같지 않아? 1세니까. 그러니까 요 바깥에서 더해도 10이고요. 안에서 요렇게 더해도 10이에요. 1559년. 그러면 요렇게 더해도 10, 요렇게 더해도 10이잖아. 왜? 엘리자베스 1세니까. 선생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말이 안 돼. 그냥 나는 요거 알아.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그냥 제가 계속 이렇게 유치한 말씀이지만 계속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연도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절대왕정, 다다음 강의 절대왕정 할 때 엘리자베스 1세 다시 나올 텐데 요건 그때 다시 나올 거예요. 요거 꼭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종교 기억이 되겠고요. 이걸 여러분 오늘도 좀 완수박은 제가 조금 약간 그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수박은 준비는 했었는데 좀
설명이 좀 너무 길어졌던 것 같아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가톨릭에 대해 이렇게 신교가 확산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로마 가톨릭은 가만히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뭔가 본인들의 그거에 맞게 다시 한번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 교리, 니네가 말하는 거 그것도 틀렸어.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교황의 권위와 교리 맞아! 라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가톨릭의 대응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트리엔트 공의회. 1545년에서 63년까지 있었습니다. 트리엔트. 트로 시작됐다 트로 끝나네요. 뭔가 트가 재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교황의 권위와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재확인을 했어요. 트리엔트 교황의 권위와 교리가 재확인되었다. 트리엔트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핵심은 신교 확산 방지예요. 신교 확산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단 탄압하자. 그러니까 뭐 당시에 이제 신교 교리자들을 신교를 따른 사람들 많이 이단으로 몰아가기도 했었겠죠. 어쨌든 여기서 핵심 트리엔트 1545년에서 63년. 63년에 끝났네요. 지금은 뭐 그거보다 이제 높은 빌딩들이 좀 있어서 했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은 63 빌딩이었었죠. 1563년. 그러니까 1517년에 루터가 시작되었으니까 그로부터 한 30-40년 정도 지나서 나타났다. 요 연도를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 이후 한 30-40년, 40-50년 정도 이후에 등장했다. 네, 그 정도 느낌만 가지셔도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립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특히 트리엔트 공의회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콘스탄치 공의회랑 많이 헷갈리거든요. 콘스탄치 공의회는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켰던 1414년에서 15년이고요. 그로부터 100년 정도 더 뒤에 한 2-30년, 3-40년 정도 더 뒤에 있던 게 트리엔트 공의회다라는 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회 설립이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수회는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로욜라라는 인물이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유럽 내에서 로마 가톨릭이 좀 위기에 빠지게 되자 이제는 우리 그러면 밖으로 나가자.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확산을 시키자.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포교를 위해서 노력했었고 우리가 중국사 배울 때 배웠었던 마테오 리치, 아담샤, 까스틸리오네 같은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의 선교사 출신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에 전례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이후로는 또 뭐 추방당하는 모습도 있었죠. 어쨌든 요 로욜라라는 인물도 가끔씩 나오니까요. 예수회가 설립되었던 이유 자체가 이 가톨릭의 대응의 하나의 측면이었었다고, 방법이었었다고. 그러니까 신교가 확산이 되자 그것을 막아내고자 트리엔트 공의회도 있었고 또 신교의 확산을 막고 오히려 본인들의 전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예수회가 설립되기도 했었다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대응하면 이것이 되겠고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종교 전쟁이죠.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에서는요 끊임없이 신교와 구교와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에서의 위그노 전쟁이 있었어요. 위그노 전쟁. 그러니까 프랑스는 약간 구교세가 더 셌거든요. 그렇지만 당시에 경제력을 동반했었던 상공 이 세력 입장에서 위그노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끊임없이 대립했었어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거예요. 성 바르톨로메우 학살 사건이라고. 프랑스의 종교 전쟁은 1572년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 사태가 극을 달렸대요. 자, 프랑스의 섭정인 데메디치는 자신의 딸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파리에 모인 3천여 명의 위그노들을 야 우리 고마워 내 딸 결혼식 하는데 고마워 라고 했지만 와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위그노 전쟁이 더 극에 달하게 되었었던 것이 되겠고요. 계속 그 이후로도 다툼이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랑트 칙령, 요거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랑트에서 칙령을 내려서 위그노들에게, 프랑스 내 위그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 주었었던 게 바로 랑트 칙령입니다.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요때 이 랑트 칙령을 했던 인물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앙리 4세입니다. 앙리 4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랑트 칙령이 뭐라고요? 프랑스 내에서 위그노들을 인정해 주었던 거.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네덜란드 독립전쟁 또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는요, 에스파냐가 가톨릭 강화 정책을 계속 실시해요.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구교 국가고요, 로마 가톨릭 국가고요. 네덜란드는 이 신교 국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파냐가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 네덜란드는 이 당시에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뭐 상공업, 무역에 엄청나게 앞서 있던 국가였었는데 에스파냐가 야, 너네 왜 계속 신교에 관심 갖냐? 그러지 말고 국교 믿어. 로마 가톨릭 믿어! 라고 하면서 강화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이 강화 정책을 제일 많이 펼쳤던 인물이 에스파냐의 대표적인 군주 펠리페 2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야, 종교까지 건드려?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해요. 그러면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일어나. 요거 제가 조금 더 큰 흐름에서 말씀드리자면 에스파냐는 국교라고 그랬죠.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었던 요쪽에 네덜란드는 신교를 좀 많이 믿었거든요. 고이센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들로부터 해갖고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들이 어쨌든 독립을 해요. 아, 그건 괜찮겠다 그랬는데 여기 껴있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 껴있는 나라가 에스파냐와 요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프랑스죠. 프랑스거든요. 그럼 프랑스는 어떤 나라일까요? 국교, 즉 로마 가톨릭이 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여기 가까운 데 붙은 쪽 있죠. 여기가 또 독립을 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벨기에야. 선생님 그럼 벨기에는 그러면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건가요? 맞아요. 이것도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그거까지 하나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는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독립을 쟁취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나오면 여기 파트를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이 독일의 종교 전쟁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여기 파트에서. 특히 독일의 30년 전쟁, 요건 선지로도 진짜 많이 나와요. 1618년에서 48년까지 정확히 30년 동안 싸웠죠. 그래서 1648년에 최종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게 유럽의 사가들이, 유럽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근대 가장 중요한 조약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왜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트팔렌이라는 곳에서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즉, 이 독일의 30년 전쟁으로 해서 독일 내에서도 이 구교와 신교 간에 끊임없이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독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누구도 들어가. 프랑스도 들어가고, 이쪽에 있으면 어디? 네덜란드도 들어가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년 전쟁이 독일 내에서 신구교 간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었는데 국제전으로 확산돼. 요 주변 왜 그러냐면 유럽은 다 비슷한 나라들 같이 뭉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전으로 확산되었었고요. 어마어마한 국제전의 효용돌이 속에 빠지게 돼요. 이 빠졌다가 이것도 뭐 여러 차례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베스트팔렌에서 최종적 조약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부분적으로 따지면 좀 아닌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교가 승리에 끝나게 되었었고요. 신교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었고, 핵심은 루터파가 루터파와 함께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칼뱅파도 전 유럽에서 인정받았다. 선생님, 루터파 공인은요? 그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이미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1555년에. 그리고부터 1648년도 칼뱅파도 전 유럽에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고요. 자, 프랑스가 알자스를 차지했다, 내지는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도 돼요. 알자스 로렌을 차지했다. 이것도 뭐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핵심이 집단적인 인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지역, 뭐 제후별로라든가 도시별로 인정이었던 데 비해서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받았던 거예요. 우리 도시가 누구를 좀 믿는 새가 뭐 신교든 구교든 누굴 믿는 새가 센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믿을래 라고 하면 됐던 거예요. 이러한 체제가 됐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또 뭐도 있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네덜란드의 독립이 인정받았다. 네덜란드라든가 그 다음에 스위스가 독립하게 되었던 것도 뭐다?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그래서 사실은 베스트팔렌 조약은 뭐 칼뱅파를 인정해줬다라는 내용도 그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전 유럽에서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베스트팔렌 조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칼뱅파는 루터파와 동등한 특권을 가진다. 2번 1624년 현재로 신교이든 구교이든 교회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재판소에서 루터파와 칼뱅파는 같은 수의 재판관을 두고 재판을 주관한다. 각 제후는 자기 영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주권을 행사한다.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를 제외한 알자스 로렌을 차지한다. 프랑스가 알자스 로렌을 차지한대요. 네덜란드는 에스파냐로부터,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국가임을 인정받는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한번 보셨습니까?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교회 대분열이 있었고 그 교회 대분열을 종식시켰던 것이 콘스탄치 공회입니다. 14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비뇽 유수 이후에 교황이 두 명이 있던 시대가 있었고요. 우린 그걸 교회 대분열이라고 하고 그 교회 대분열을 종식시켰던 것이 콘스탄티 공회입니다. 이때 위클리프나 후스는 이단으로 규정했었고요. 로마 교회의 정통성을 인정했다는 말이나 교회 대분열을 종식시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아우크스부르크와이. 그러니까 요 사이에 누가 등장할까요? 루터가 등장하겠네.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독일 내에서 슈말칼펜 전쟁으로 대표되는 여러 다툼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루터파가 인정받았었다. 자, 그렇게 되자 이렇게 막 신교가 성장을 하게 되자 트리엔트 공회. 야, 진짜 우리 교황의 권위가 맞는 거야? 우리 교회의 권위가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재확인받았다고요. 트가 재확인받고 있잖아요. 트리엔트 공회. 트가 재확인받고 있잖아요. 교황의 권위와 교리가 재확인받고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졌었던 여러 위그노 전쟁에 의해서 1598년, 이게 이제 한국사에서는 임진왜란이 끝나는 해로 같은 해죠. 위그노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받는 것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베스트팔렌조야 1648년, 이 연도도 기억해 두세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함께 루터파와 칼뱅파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칼뱅파가 인정받게 되었었고요. 네덜란드 독립, 스위스 독립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크리스트교 총정리. 크리스트교는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파트니까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초기에 초대교회에서 그 비판을 받던 크리스트교가 지하에 있다가 카타콤 같은데 숨어 있다가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밀라노 칙령 313년 크리스트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공인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니케아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10여 년 뒤쯤에 있었죠. 아타나시우스파가 인정받았었고요. 요 두 사건 같이 했던 황제 기억나십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다음에 로마가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했습니다. 테오도시우스 때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오도시우스 사후에 두 개로 동서로마로 분열되었었죠. 그 다음에 성상숭배 금지령, 다른 말로 성상 파괴령이라고 하는데요. 726년. 요거 누가 내렸다? 비잔티움의 황제 레오 3세가 내렸던 것이고요. 동서교회가 분열되었었다. 특히 이 성상 파괴령으로 부딪히던 그들이 최종적으로는 동서교회가 분리되면서 동로마의 교회는 동방정교, 즉 그리스 정교로, 서유럽의 정교는 로마 가톨릭으로 가게 되었었다. 그 이후부터는 다 로마 가톨릭이죠. 자, 카노사의 굴욕, 교황권이 황제권을 압도했던 사건이다. 그레고리우스 7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클라르몬 공의에 누가 있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선포했던 사건이고 우르바누스 2세 기억해 두시고요. 보름스 협약으로 꿈에 그리던 성직자 서임권을 교황이 차지하게 되었었고요. 아비뇽 유수로 인해서 요 사이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황제권이 교황권을 압도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대분열을 콘스탄치 공의회로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루터, 칼뱅 등이 등장했었는데 특히 독일 지역 내에서 루터파가 공인받았었던 것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되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 로마 가톨릭의 대응, 그게 뭐겠습니까? 트리엔트 공의, 교황의 권위와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재확인됐던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내에서 위그노가 인정받았던 사건, 낭트 칙령, 왕은 누구라고요? 앙리 4세, 그 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교에서 루터파와 칼뱅파가 동일한 권한이 인정받게 되었었다. 되셨죠? 여러 번 반복해 드렸습니다. 꼭 여러분 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풀면서 오늘 배웠던 거 같이 한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최근 문제죠. 2020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 인물이래요. 나는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국왕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쭉 나오는데요. 자, 교황 레오 10세의 뜻을 거역한 비텐베르크의 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루터가 되겠죠. 루터는 교황의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였다. 이거네 뭐. 어렵지 않았죠? 정답 1번이고요. 예수회를 설립하여 해외 선교에 힘썼던 인물은 로욜라라는 인물이 되겠고, 크리스트교 강요에서 예정서를 주장했던 인물은 칼뱅, 우신 예찬에서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했던 인물은 에라스무스, 컬린이 수도원의 교회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10세기, 인물로는 거의 안 나오고요. 10세기 정도로 대략 시기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9월 모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기 찾는 문제네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걸 찾으래요. 신성로마 제국 내에서 가톨릭을 지지하는 황제와 루터의 교의를 지지하는 제후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의 결과 가가 체결되었었고 이게 핵심이겠네요. 루터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거 뭐라고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1555년 155년. 예, 제 핸드폰 앞자리가 255거든요. 네, 여긴 155네요. 어쨌든 1555년이 되겠고, 자, 프랑스에서 가톨릭 교도와 신교도 사이에 위그노 전쟁이 발발했고요. 30여 년간 지속된 이 종교 전쟁은 앙리 4세가 반포한 나로 인해서 종식되었다. 이거 뭐예요? 낭트 칙령. 낭트 칙령 언제 있었죠? 1598년 아닙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찾으래요. 30년 전쟁이 발발했던 건 1618년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년 전쟁은 독일에 있었던 30년 전쟁을 얘기해요. 교회 대분열이 종식되었다. 이거 뭐죠? 콘스탄치 공예죠. 14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고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고안되었던 것은 15세기 내용입니다. 통일법이 제정되어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었다. 통일법. 엘리자베스 1세인 거. 엘리자베스 1세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1559년. 요렇게 더해도 10, 요렇게 더해도 10이라고 했었죠. 요게 여기 안에 들어가네요. 정답 4번이에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칼뱅파가의 신앙이 허용되었다. 신성 로마 제국에서 칼뱅파가 허용되었다는 건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1648년이에요. 되셨죠? 이거 연도를 너무 많이 써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런 형태 문제는 이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연도가 가장 깔끔하게 나오면 좋고요. 아니면 대략 선후 관계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3번입니다. 2019년 9월 모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 요거 시기 문제는 아니네요. 한번 볼게요. 교황의 주재로 3회에 걸쳐 열린 가는 면벌부를 사고 파는 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또한 가는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했대요. 이거 뭐예요? 트리엔트 공예네요. 트리엔트 공예. 자, 나와보겠습니다. 나는 합스부르크가의 세습 영토를 제외한 신성 로마 제국 내 소수 종파의 사적인 예배의식과 신앙의 자유를 허용했고요. 아울러 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에스파냐, 프랑스 등에 참여하는 30년 전쟁이 종식되었다. 웨스트팔렌 조약이네요. 약간 가나 내용들 한번 찾아가 봅시다. 트리엔트 공예는 칼뱅파를 인정하였습니까? 아니죠. 칼뱅파를 인정받았던 건 베스트팔렌 조약이죠. 신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던 것이 트리엔트 공예가 맞나요? 그렇네요. 이건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정답 2번입니다. 3번은 영국 국교회를 확립시켰던 것은 헬스하면 L통 나온다 기억나시죠?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령이었었고요.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했던다. 오히려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는 교회 대분열을 종식시켰다. 이건 뭐 가나 둘 다 틀렸고 이 내용은 콘스탄치 공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4번 문제 보시면 2017년 수능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어요. 전쟁에 참가한 신성로마 제국과 여러 국가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한대요. 신성로마 제국 내 국가들에게 통치자가 종교를 선택한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한대요. 처음이었으면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였겠지만 재확인한다라고 하네요. 베스트팔렌 조약인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인가 헷갈릴 텐데 좀 더 봅시다. 신성 로마 제국 내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외국과의 동맹을 맺을 수 있다. 프랑스는 알자스를, 스웨덴은 서부 포메르를 차지한다. 프랑스가 알자스를 차지했다? 이거 뭐겠습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이 되겠죠. 그럼 베스트팔렌 조약 찾아가 봅시다. 칼뱅파의 신앙이 인정하였다. 이거네요. 정답 1번. 요거는 내용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좀 어려운 문제에 속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관련 없고요. 앙리 4세의 낭트 칙령 발표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1598년이고 이건 1648년이니까 줄 수 없었겠고요. 수장법 계기 아닙니다. 황제 선출 방식과 황금 문서랑도 관련이 없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도 다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